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과 다른 야권은 2년 전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이렇게 되면 도로 박근혜당이다라는데요.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타죄나 반성 한마디 없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결국 도로 침박당인 셈입니다. 당권이나 대권 도전을 하기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가지고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반성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이 살얼음판이 되는 화요일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과 대화한 거 잠깐 화면 준비됐나요? 요거 한 질문 한두 개만 드리고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재계 인사들과 타운홀 미팅이라 그래서 정말 격의 없이 지금 화면 2시부터 열린 타운홀 미팅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 이재용 부회장 보이네요. 네, 재계 5위까지는 총수들이 다 자리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모임? 네, 아주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네.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부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일선 현장의 방문과 또 청와대 초청을 쭉 해왔고 중소벤처기업인 초청에 이어서 오늘 이제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중견기업 총수들을 모시고 한 60여 분 정도 오셨죠. 오늘 이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을 통해서 대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소위 한 900조, 1000조가 넘어가는 그러한 사내 유보금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로 전환돼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기 좋네요. 네. 이 대통령과 또 기업인들이 또 와 있어서 바람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는 65분 네. 시간이었다 그러는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한 지 20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소통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정책 기조가 20개월 동안 잘못됐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확정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신년 기자회견 보면 그냥 세계 경제 구조 탓, 또 과거 탓, 세계 경기 탓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 하면서 와이셔츠 바람으로 소통한다 그래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요. 2021년으로 투자를 미루겠다.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계속 정책 기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기업은 그렇게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네. 저런 소통을 이제 한 단계 넘어서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우리 이 기업에다가 좀 보내주는 것이 훨씬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론의 여지는 없어요. 충분히 야당 의원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저런 소통의 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것이 궁극적으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힘써달라라는 바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반기업 정서를 없애고 또 노동 문제의 유연성 부분, 또 예산을 어떻게 다르게 집행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내주셔야지만 이런 소통을 넘어서 기업이 투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번 연두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35번의 경제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 29번을 이제 성장 얘기, 네. 29번 중에 21, 두세 번이 혁신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만 얘기했다, 그거 고집했다라고 저는 아전인수적인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혁신 성장을 강조했고 혁신 성장의 네. 주요 기본인 규제 혁신이 앞으로 제기될 거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모두에게도 그런 발판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한 기자가 대통령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네. 칭찬도 많이 들었죠. 기자가 욕을 많이 먹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뭐또 최경영 기자라는 KBS의 좋은 기자분도 계셨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네. 오늘 130여 분의 재계 인사들이 왔는데 네, 65분 진행했거든요. 130여 분. 네. 대통령이 소통하는 건 물론 너무 좋은데 네. 네, 이런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대통령도 뭐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고요. 65분 동안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65분 해보셨잖아요. 네. 금방 지나가고 대통령 모두 발언하고 나면 끝나버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제 제가 답을 찾습니까? 저한테 답을 이제 찾습니까? 저한테 물은 질문. 네. 65분 동안 뭘 할 수 있겠느냐. 뭐 제가 대통령이 돼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대통령과 일선에 있는 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만났다라는 거. 과거 정부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이제 야당의 색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일군의 그러한 어떤 그 오해가 있는 건데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장소 또 동시에 대통령의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의미 과거 정부는 주로 뒷방에서 만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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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단하시- 총리 오늘 자유한국당 입당했습니다. 오늘 예. 이 이야기 하려고 네, 그러시죠. 많이 하실 말씀 많으시죠? 일단 입당 기자회견 내용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고통의 목소리를 제가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저의 작은 힘이라도 지금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입당을 하시면서 당내 여러분들이 뭐 무혈육성이다 뭐 해서 좀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내딛는 첫 자리입니다. 앞으로 정말 낮은 자세로 제가 함께하고 국정농단을 꺼내시에 도민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하면서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일들과 또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김미선입니다. 정치신의 입당식인데요. 아까 저 질문을 못한 분이 또 계시는데 같은 질문을 두 번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으네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냐 아마 기자 한 명이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문 중에요. 자, 네. 황교안 전 총리 오늘 입당하면서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론 당연히 기자들이 뭐 물어볼 거로 예상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한 네.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렇게 선을 긋는 네. 그런 부분 그렇게 돼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체이탈 화법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유체이탈로 대표됐는데 역시 황교안 전 총리 역시 유체이탈이었습니다. 사회 곳곳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내내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속에서 그때 외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외면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워서 지금 입당하고 정치를 하고 당대표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 저는 무책임하게 이를 데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자세히 들어보면 대통령의 통치와 총리의 행정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던 총리로서의 행정은 평가받을 만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궤변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대통령으로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책임은 당연히 황교안 전 총리에게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받았고 탄핵이 결정됐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순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저 기자회견은 유체 이탈 화법의 상징이고 정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유. 민주당하고 뭐 다 당해서 뭐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저까지 비판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된다.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도움된다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인신공격을 포함한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차기 후보 1위라는 것이 좀 두렵지 않나 저렇게 심하게 비판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공범이라고까지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치에 처음 입문한 황교안 전 총리께 좀 충고드리고 싶은 게 당내 비판이나 중도 진영에 대한 비판, 중도 진영에서의 비판은 경청하시라. 다만 보수 진영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반대당이나 또는 또 그런 언론들, 이런 언론에 대한 지적들은 과감하게 무시하시라. 그런 진영에서 욕은 성장의 발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책임론 얘기가 나왔어요. 책임론 얘기는 저는 두 가지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도의적 책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도의적 책임. 두 번째는 행위적인 법적 책임.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 정부 들어와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계엄령 문건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계속 수사선상에 놓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적인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면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국무총리로서의 있던 이런 그 도의적 책임, 이 도의적 책임 부분은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여를 통한 적극적 책임, 그리고 칩거를 통한 침묵의 책임. 다른 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는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출마를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1차 허들을 넘은 겁니다. 이 진영, 우리 진영 내에서는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는 총선에서 이제 두 번째 간접적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죠. 거기서 또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직접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보수를 통합시키고 보수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기수가 된다면 그거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 행동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부분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행보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꼭 제가 무슨 그런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것과 다음 내년 총선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까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정치적 자유고 그분의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 장제원 의원님은 아마 마음속으로는 제 말씀에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국정농단 청문회에 야당 측 간사 또 집권당 측 이제 주요 공격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적어도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해서 정치를 재개하는 이 순간에는 국민들께 최소한의 본인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로서 있었던 그 재임 기간 중에 벌어졌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불미스러운 일이다. 오늘은 그런 표현도 안 썼어요. 모 주간지하고의 인터뷰에서도 썼는데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물론 장제원 의원님은 굳이 분류하자면 복당파시라 근데 그동안에 무너진 집을 어렵게 추스려서 지금 민주당과 싸워볼 만한데 이제 무혈 입성했다. 황 전 총리가 이런 주장 맞물려서 당대표로 나온다고 해도 다수인 친박들이 무조건 찍어줄 거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에서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차기 후보로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는 후보라는 네. 실체가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황교안 총리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전당대회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당으로 봐서는 지금 국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이번 전당대회 흥행이 네. 이거는 가시화됐다. 단일 지도 체제를 통해서 이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전대 국면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이제는 차기 대권의 꿈을 꾸는 분들은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2월 달에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상반기 정치의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이고 가장 큰 컨벤션 효과를 날 수 있는. 그래서 흥행에 있어서는 황교안 총리의 합류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개파가 불식되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개파가 청산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복당파는 어쨌든 단일 대우로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 복당파라는 정치적 결사체는 없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복당파 내부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환영한다. 또 오세훈 후보를 도우는 분들은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친박계 내부에서도 홍문종, 김진태, 정우택 또 윤상현 의원마다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환영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전당대회는 앞으로 완전히 기존에 있는 친이 친박들이 해체 모여서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이합집산해서 네. 완전히 새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개파 정치였거든요. 이거를 종식시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자유한국당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파 불식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북당파시니까요. 황 전 총리가 당권을 잡아도 그럼 다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다시 짐 싸는 일은 글쎄 그런 거는 저희가 없을까요? 뭐 예측하기가 힘들고 네.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니까 네.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아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쨌든 드리는 지금 질문입니다. 이제 나경원 네. 원내대표 당선 이후로 복당파의 정치적 단일 대우는 없다. 이거는 거의 결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친박계 내부에서도 황교안 총리를 두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역설적으로 다른 당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친박의 핵심 인사다, 어게인 박근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의 등장으로 인해서 개파가 불식되는 이런 상황을 낳고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정치가 생물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물 이록이 쓰니 우리 장재현 의원님은 적어도 복당파의 제가 보기에는 중심이에요. 정치적 상징인데 저는 장재현 의원님의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해가지고 당권을 잡는 일이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내의 새로운 분란, 뭐 그것을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분란에 저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지각 발표인데 네, 명단 네, 3명 내놨습니다. 이건 네, 아마 네. 박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많죠. 같아서 네. 권태호 전 육군 중장 그리고 저희가 특히 두 분 먼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볼까요? 네, 논란이 많습니다. 과거에 5.18 문제를 보도하면서 월간조선 기자로 본능적인 선동 본능이 발동되는 바람에 선량한 시민들이 다 그 선동에 넘어갔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또 한 명 볼까요? 네, 차기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이죠. 네, 특히 태블릿 PC는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요?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번 1차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념적 지향이나 세월호 특히 이제 5.18에 대한 저번에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특별법상의 위원으로 되는 데는 저는 부적격한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권태호 전 육군 중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는 형식적으로 5.18 특별법상의 요건을 저는 갖추지 못한 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그 특별법상에는 5가지의 요건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변호사이거나 법의학자이거나 대학 교수이거나 또는 과거 역사와 관련된 어떤 고증위원이거나 네. 또는 인권단체위원이라는 이런 아주 특별한 입법례가 5.18 특별법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역사상 가장 정말 불행했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의 최종 임명권자인데요. 이 권태호 중장과 이동욱 기자의 역사관 여부를 떠나서 저는 5.18 특별법상의 형식적인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임명하는데 저는 제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그럼 있습니다. 더 늦어질 텐데요. 출범이. 중요한 것은 네.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이번이 마지막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어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회방꾼을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해방하는 사람들을 추천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어떻게? 그럼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면 반납해 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만원 씨나 변길남 씨 얘기가 뭐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이번에 추천을 했는데 이분들도 안 된다. 그러면 진상조사에서 우리 당이 공모를 거쳐서 공모한 분 중에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들은 저래서 안 되면 진상조사의 결과를 아주 확정을 하고 진상조사하자는 얘기입니까? 저희 당에 공모하신 분들 대부분 좀 많은 분들 중에 네. 분이 또 5.18에 대한 또 입장이 좀 비판적이고 북한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마저도 진상조사에 담아내가지고 진실을 또 다른 정당에서 추천한 분들 다 의논을 해가지고 네. 진실이 확정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그것이 진실규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네. 진상조사를 면밀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5.18 관련된 진상조사를 이번만큼은 완전히 합의돼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니고 저분들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다른 정당 입맛에 맞는 제가 그런 이렇게 분들로 질문을 드리면 선정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5.18 문제는 당시에 시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희생됐는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건데 5.18이 뭐 북한과 연루돼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의혹이라든지 5.18이 뭐 소세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참여한다면 예를 들어 심석희 선수가 지금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 거기에 대해서 폭로하는데 과거에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그 진상을 밝히러 들어간다면 그게 그건 아니죠. 맞겠습니까? 네. 5.18에 북한군의 일부 어떤 그런 개입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그런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진실을 밝히는 것도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일부 있었지만 큰 지장이 없었다.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의 그러한 민주화 열기 속에서 정권의 또 군사 정권의 이런 포갑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오히려 진실이 더 밝혀지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차기환 변호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또 네.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차기환 변호사가 5.18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추천 몫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온갖 비난의 어떤 문제를 오히려 확대해가지고 만들어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님께 제가 호소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5.18 특별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명칭이 5.18 민주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네. 특별법입니다. 즉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 규정은 이미 우리나라 법과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서 이미 확정이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5.18을 강제로 무력 진압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미해결된 진상을 규명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5.18에 관한 것은 민주화 운동으로서 그때의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는 진상규명은 그런 측면에서의 진상규명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북한이 불순 분자에 의한 혹은 여전히 뭐 북한에 의한 혹은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한 그러한 어떤 색안경을 낀 차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원래 의미의 5.18 진상규명에 관한 그것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지금 이 두 분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에 분명히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도 진실 규명을 하라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을 부각시키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선에 대한 그 추천마저도 네. 이렇게 자격 요건까지도 몰고 그 존상조사위원 추천분들에 대한 굉장히 전 의도적 비판 아닌가. 알겠습니다. 일부 정치 공세일 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저희는 진짜로? 공모를 해서 공모된 분들을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추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지금 저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기존에 짓고 있던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위원회 통해서 그건 마저 짓고 이제 더 새로 짓지는 말자 이렇게 정부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놓는 상황인데 설계해 놓은 신한울 3, 4호기까지는 요건 짓자라는 의견을 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분분하지 않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께서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네. 그런가 하니 저 문제는 이미 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공론화위원회라는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돼 가지고 그 당시 네. 문제가 됐던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한다. 네. 그리고 나머지 6개 기의 원자력 발전소는 다 백지화한다. 네. 폐쇄한다, 백지화한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이제 다 취소가 됐고요. 딱 문제가 되는 저 신한울 3, 4호기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단됐을 뿐이지 취소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충심으로 이해한다면 아마도 지금 미세먼지에 30%의 영향을 주는 것이 지금 화력발전의 네. 탓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력발전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것에 대한 대체 에너지로서의 기존의 원자력 발전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선회를 해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제는 산자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제가 산자위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자위원들, 민주당 의원들 어느 누구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고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 20, 30년 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줄여나간다는 데는 네.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송 의원님 개인의 의견으로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일부 야당에서는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송영길 의원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데 기반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우리 당이 노무현 대통령 사당이냐? 국민들을 가르쳐 들고 있다. 오만한 자세다. 심지어는 송영길은 늘 비주류였죠. 노명박이다. 이런 비판까지 한 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흔들릴 때 비판하시던 분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민주당 저변에 흐르는 반문 세력들의 꿈틀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어쨌든 마무리해야 그런 합니다. 것들의 일반화돼서 탈원전 정책으로 이제 나온 것이고 저는 이것이 탈원전 정책적 비판이 정치적 비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분석을 너무 해봅니다. 바람이 너무 그냥 만만하신 것 같아요. 저 얼마나 좋아해요 저렇게.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박 의원님께 여당 의원이 정부 정책과 이렇게 좀 할수 있어요? 어긋나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수개월에 걸친 국민적 공론 작업을 한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